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건입니다. 오늘은 재정준칙 도입안 문정부의 무책임한 면피용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가파른 재정지출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재정준칙안을 10월 5일 발표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로 통합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되 이 같은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재정준칙 도입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경기 둔화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준칙안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용 내지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국가 재정에 관해서 16회차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5일 국가 채무 비율과 통합 재정수지 관리 범위를 각각 GDP 대비 60%와 마이너스 3%로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은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재정준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급증하는 국가 채무를 GDP 대비 60% 선에서 관리하는 방안처럼 볼 수가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현 정부 집권 후반기에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급증한 재정 지출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국가 채무에 면죄부를 주는 준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 예외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 채무 비율과 재정 수지에 기반한 재정 준칙의 구속력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맹탕 재정 준칙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 수지, 재정 지출, 국가 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 지표에 대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 운용의 목표 설정과 더불어서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 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말합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재정 준칙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서 첫째, 헌법이나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가 필요하고 둘째, 재정수지, 국가 채무, 지출 총액 등의 총량적 재정 목표를 설정하며 셋째, 재정 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해지는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제재 등의 제재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준칙안의 최대 문제점은 적용 시점을 5년 늦추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가 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나라 빚을 펑펑 쓸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한도마저 시행령을 고쳐서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기준 자체가 너무 유연한 데다 적용 면제 완화 조항이라는 예외까지 두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작년까지 40%가 마지노선이었는데
60%로 느슨하게 확대했습니다. 제한 기준도 국가 채무 비율과 재정 수지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종합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적자 폭이 큰 관리 재정 수지 대신에 통합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택해서 물타기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느슨한 제동 장치로는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는 게 불가능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건전화법 검토 보고서에 따른다면 재정 준칙의 근거를 법률에 둔 나라는 103개 국가,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스위스, 독일 등 14개 국가에 달합니다. 또 스위스와 독일은 구체적인 건전성 기준까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건전화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은 국가 채무 비율이 45%,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예산 편성 때 국가의 신규 채무를 전년도 GDP의 0.35%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시행하겠다는 준칙은 결국 국가 채무 폭탄을 떠넘기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맹탕 재정 준칙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구체적 한도를 최소한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현 정권이 보다 엄격한 재정 준칙을 입법화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확대하여 국가 채무가 급증하자 코로나19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GDP 대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작년 38%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3.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한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GDP 대비 6.1%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에서 202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은 2022년 GDP 대비 50%를 넘어서고 2024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기 재정 전망도 지금처럼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국가 채무 비율이 2045년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요구에 휘둘리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지출 소요 증가 등으로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은 58.6%,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5.6%를 예상하고 있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 준칙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의 마지노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 국가가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늬만 재정 준칙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면제 조항이 남발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보다 엄격하게 준칙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10월 5일 기획재정부가 재정 준칙을 발표하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를 얼마 이상으로 늘리면 안 된다는 걸 법으로 못 박아 국가 채무가 마음대로 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놓은 재정 준칙은
정부의 책임 회피용 내지 맹탕이란 지적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이유를 9가지로 구분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채무 목표 한도를 올해 43.9%보다 크게 높은 60%까지 올려 잡았고, 이 한도도 시행령으로 정해서 정부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허술한 재정 준칙도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가 채무 비율 60%, 통합 재정 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문정부 마음대로 국가 빚을 늘리면서 나라 빚 걱정하는 생색도 낼 테니 책임은 다음 정부가 책임져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문정부는 자기 멋대로 국가 부채나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 놓고 눈덩이 국가 부채 부담은 다음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라는 뜻입니다. 둘째, 한도를 벗어나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 준칙안을 제시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제시하는 준칙 도입에 근거만 국가재정법에 담고 관련 준칙의 세부 수치는 시행령에 담는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쳐 개정해야 하는 법령과 달리 소관 부처가 입법 예고한 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독일의 경우 구조적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0.35% 이내로 유지하게 하는 재정 운영 목표를 헌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프랑스도 구조적 재정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스웨덴은 재정 수지가 GDP 대비 1% 이상 흑자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재정 적자가 생기면 그 다음 해 6년 동안 적자분을 메우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국 중에서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뿐입니다. 셋째, 이번 재정 준칙은 통상 재정관리 지표로 내세우던 관리 재정수지 대신에 통합 재정수지를 새 기준으로 제시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합 재정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이며, 관리 재정수지는 통합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통합 재정수지를 쓰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관리 재정수지보다 약 1%에서 2%포인트 좋게 보여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관리 재정수지로 하면 GDP 대비 4 내지 5%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정부 들어 통계 지표가 불리해 보이자 변경한 예로는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전 통계청장을 경질했고, 작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 계산 기준도 바꾸어서 적게 보이게 했습니다. 꼼수를 부려도 나중에는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넷째, 과거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관리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자는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도 우리나라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으로 제시했고, 또 최근 환경연에서 7월 초 연구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0% 선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 채무 비율은 30%대 중반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는 40% 선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신규 국가 채무를 GDP의 0.35% 이하로 유지하는 매우 엄격한 재정 건전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시절 국가 채무 비율 40%를 지켜라라고 정부를 크게 공격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말을 바꾸어서 40% 억제선 목표를 사실상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 심한 정부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지금까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D1, D2, D3, D4 및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 16회차를 방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문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본은 약 237%이고 우리는 45%에 불과한데 왜 위험하다고 하느냐고 댓글 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 부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우리는 아니며, 일본의 부채는 채권자가 거의 대부분 일본 은행이나 일본 국민들이라 IMF 외환위기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 237%는 우리나라와 다른 이유를 제 방송 108회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또 문정부를 옹호하는 자들은 OECD 평균 국가 부채가 약 109% 정도 되는데 우리는 훨씬 낮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 말은 아직은 괜찮지만은 문정부들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를 암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핑계댈 것이 있어서 좋겠지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 부채를 마음대로 급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적 현금성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임기 5년 동안 부채가 몇 %포인트나 증가했는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두고 보기를 바랍니다. 유럽연합 즉 EU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마스트리트 조약과 안정과 성장 협약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3% 이하의 재정 적자와 GDP 대비 60% 이하의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U 국가는 유럽연합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ECB 즉 유럽중앙은행이 있어서 국가가 위험해지면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로화는 각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울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채무 비율 목표치는 EU와 동일하게 60%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대로 진행되면 문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가장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인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한번 늘어난 복지비는 줄이기 어렵고 우리나라도 향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복지비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증가는 향후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일부 사이비 학자는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을 지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정부는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맞지만은 정말 그대로 된다고 믿는지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현금성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거나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들을 계속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실물 경제를 30년간 연구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 정책으로는 경기 활성화는 미미하고 국가 채무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덟째, 재방송 43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2019년 가계신용과 기업 부채 규모를 합하면 3,148조 4천억 원으로 명목 GDP의 164%나 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다가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포함하면 전체 약 5천조 원이 되어 명목 GDP의 261.2%나 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마저 위험해지면 향후 몇 년 내 우리나라는 국가부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홉째,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총국가부채 D4로 보면은 이미 GDP 대비 약 108%로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증가 속도로 가면은 머지않아 위험해집니다. 총 국가부채 D3와 D4는 제 방송 104회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결코 안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준칙안은 문정부의 생색내기 또는 책임 회피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정준칙안과 같이 느슨하게 재정준칙을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야당다운 야당도 없어서 재정준칙을 이런 식으로 발표해도 야당에서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같은 강력한 논평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국가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 주는 국가 부채 급증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